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정진이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과 함께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재미나게 이야기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주제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마 이거 해당 안 되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할까? 자도 피곤하고 어떻게 해야 이 피곤이 사라지는 걸까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모두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찾아드리고 이 만성 피로와 이별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는요. 바로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의 서희선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길병원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교수님. 네. 교수님 소개 뭐 다들 잘 아시지만 제가 또 도와드려야겠죠. 교수님께서는요, 폐경기 관리, 비만, 노화 방지 등을 주 진료로 많은 환자분들 보고 계신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만성 피로를 주제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는 분들 진료실에 참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교수님? 맞습니다. 피로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누구나 피로한 증상을 느끼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 가정의학과에 많이 찾아오시고 주로 제가 갱년기 여성분들 많이 이렇게 항상 뵙다 보니까 주된 증상이 항상 피로에서 시작해서 피로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뵙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교수님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심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뭐 개인의 감수성에 물론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똑같은 강도의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이 있을 때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감수성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몸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노화에 의한 질병에 의한 피로도 있고 또 에너지 그런 어떤 레벨의 어떤 저하를 사실 반영하는 그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노화와도 연관이 뭐 없다고 말씀드리면 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피곤이라고 하는 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말씀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증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참 다양한 질병이랑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증상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빨리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요. 그냥 생리적인 피로인지 내가 병적인 피로인지 오늘 이 시간을 좀 빌어서 이렇게 감별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피로를 할지라도 어쨌든 생리적인 피로를 할지라도 우리 몸을 이제 갉아먹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별을 해야 되겠죠. 방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또 슬라이드 알차게 준비해 주셔서 교수님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윤희님께서 인생이 피곤한 거 아닌가요? 인생 자체가? 공감합니다.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신데. 아마리느 님도 들어오셨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시거든요. 얼른 교수님 강의 들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준비 부탁드릴게요. 자, 인생이 피로하다. 아까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이십니다. 우리 고대 상형 문자죠. 한문으로 피로할 피, 일할 노자를 써서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서 누워있는 그런 상형 문자에다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뭔가 너무 과로로 인해서 이렇게 누워있는 느낌을 옛날부터 이렇게 상형 문자로 표시할 정도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피로는 이제 국어 사전에 과도한 실제로 경미한 자극을 오래 주었을 때 저희가 피로 골절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뼈가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피로 골절 뭐 아니면 피로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물리적인 뭐 이렇게 이런 금속이 부러질 수 있는 정도로 정말 굉장히 큰 힘을 또 가지는 그런 영역이 되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생리적인 피로 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몸에서 살려달라는 SOS 신호인지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먼저 기간이 중요하겠는데요. 한 달 있는지 가장 요즘 같은 시기에 이제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아침에 아까 6도였는데 지금은 20도고 막 정신이 없죠. 특히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우리 몸에서 이 대사가
예, 스트레스를 이제 과하게 일을 하면서 일시적인 생리적인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많이 적응들을 하시지요. 그리고 또 뭐 약간 다른 얘기지만 우리 남자들이 더 가을을 많이 타거든요. 네, 가을 타는 남자. 왜냐하면 그 낮과 밤의 길이가 특히 세로토닌과 뭐 그런 그 레벨과 이 남성 호르몬의 합성과 좀 연관이 더 깊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좀 남자들이 더 피곤하다는 또 연구 결과도 있는데 어쨌든 일괄성 피로에 더 속하겠지요. 하지만 이제 6개월 이상의 피로감이 있을 때 특히 너무 오래 가면 뭔가 병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살이 빠지면서 피곤하면 무조건 암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한 달에 3kg 이상, 그러니까 3개월이면 한 9kg 이상이 이렇게 손꼽아 봤더니 빠졌다. 이거 일단 병원에 꼭 오셔야 되는 사인이죠. 진짜 유익게 봐야 되는 신호죠. 네. 그래서 저희가 통상 검진으로 이제 기준을 하면요. 복부 CT를 찍으면 담낭, 췌장 무서운 암을 감별할 수 있고 또 저선양 PCT 정도 찍었을 때 또 폐의 질환들, 위장 내시경 정도. 물론 여성의 경우 뭐 유방 초음파도 추가로 더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갑상선까지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중요한 암은 이제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사가 좀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피로해서 오신 분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급성 당뇨. 그러니까 갑자기 살이 빠지면서 이제 막 피곤하니까 혼자 막 소설을 쓰신 거죠. 밤에 막 밤을 꼬박 새고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막 이렇게 이제 소설을 쓰다가 그렇죠. 왜 드라마에 나오는 그랬는데 보니까 혈당이 이제 560 뭐 이렇게 나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혈당이 300에서 400 이상이 되면 아시는 대로 이 세포에서는 혈당, 에너지원이 없고 혈액에만 혈당이 넘치기 때문에 소위 세포는 아우성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못 살겠다고 이제 사인을 보내겠죠. 그래서 제 살 깎아 먹기로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근육을 깎아 먹기 때문에 몸에 근육이 다 빠지면서 혈당이 5, 600 정도 되면은 살이 막 빠지면서 되게 피곤합니다. 알고 봤더니 당뇨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경우가 제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이미 당뇨가 있는데 갑자기 더 피곤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콩팥이 정말 아시는 바와 같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콩팥이 기능이 굉장히 많이 급격히 떨어지면 이 요독소라고 하죠.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독소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면서 독소로 작용하니까 피곤하는 것과 또 저혈당이 뭐 쓰러지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혈당이 많이 떨어지면은 이제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애매한 증상이 이제 피곤이 제일 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더 피곤하면 혈당 체크나 피 검사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또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호르몬 중에 그 유명한 피곤함을 유발하는 것은 갑상선 호르몬. 너무 추위를 많이 타게 된다.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 이때는 살이 찌고요. 너무너무 막 덥고 살이 빠지면 당연히 기능 항진증이 되면서 피곤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개인적인 경험인데 소화만 안 됐을 때 항상 다들 내시경들만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내시경은 이상이 없는데 간이라든지 췌장에 이상이 있어서 그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세트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검사를. 그래서 내시경만 받지 마시고요. 초음파 나아가서 CT까지 하셔가지고 소화가 안 됐을 때 제가 한 5, 6년을 내시경만 하셨는데 살이 빠지고 했는데 나중에 췌장암인 경우도 이제 보긴 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복부 초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교수님? 복부 초음파인데 사실 췌장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머리에서 그 꼬리까지가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 밑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한 80%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리닝 테스트로는 일단은 초음파를 먼저 걷는 거를 드리는 편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너무 복잡한 그림을 가지고 나왔나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저희가 피로하면 간이라고 항상 생각들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되는 슬라이드를 준비를 한 건데요. 여기 독소가 정확하게 지용성이에요. 그런데 중간 대사물을 거쳐서 결국은 수용성, 물에 녹아서 이 물이라는 게 소변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대변으로 담즙의 형태로 사실 그래서 담즙 색깔이 우리가 황금의 색깔로 나오는 것들이 다 담즙 색깔인데 여기에 다 녹아서
이 노폐물이 나가는 거죠. 제가 여기 영어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노란 색깔이 자세히 보시면 이게 비타민 B군이거든요. 그리고 또 N-아세틸시스테인은 시중에 뮤테란이라고 하는 가래, 요즘 감기들 많이 걸리시죠? 이 아세틸시스테인, 뮤테란이라고 하는 가래 기침약이 참 아이러니한데 이게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저희가 콩팥에 그 조용제를 넣어서 콩팥에 CT를 찍을 때 그 신장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거를 가래 기침이 없는데도 한 3일을 처방하고 찍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해독에 좋은 그런 영양소로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요즘 되게 유행하고 있죠. 글루타치온 많이 들어보셨죠? 이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강력한 간 해독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것들 느낌이 어떻게 오시나요? 힌트 드려보면 그냥 시중에서 피로회복제에 꼼꼼하게 찾아보시면 들어있는 성분들이에요, 다. 비타민 B군, 타우린 얼마 함유, 뭐 이런 거 보셨죠? 네. 땡땡 뭐 이런 드링크주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비타민 B군이 실제로 의학적으로 간 해독의 조효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무조건 모든 영양제는 다 간독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면 간에서 해독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B군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 좀 강조하고 싶었고 그래서 뭐 비타민 B를 영양제에 꼭 드시라는 게 아니라 B군이 해독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광고에서 간 때문에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양소의 결핍이 있을 때 해독이, 그러니까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으로 바뀌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독소가 몸에 쌓이면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간과 연관된 이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외에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주관적인 이건 느낌이잖아요. 뭐 객관적인 지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20%는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피곤하신 경우가 있고 당연히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지금 있어서 제 예쁜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물 한 잔. 네. 오늘 기침이 좀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바이러스 감염이 이제 있었을 때도 당연히 우리 몸에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피곤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죠. 뭐 열이 났을 때도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정상세포는 이제 힘이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핵이 있을 때는 주로 밤에 식은땀이 나면서 피로하고요. 또 이제 빈혈도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렇게 빈혈하면 이렇게 팽 도는 어지러움을 생각하시는데 주된 증상은 산소가 피 안에 공급이 안 되니까 세포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빈혈의 주된 증상은 피로감이거든요. 그리고 림프, 뭐 백혈, 암 이런 것들 전부 혈액 안에 있던 어떤 병적인 상태 때는 무조건 기본이 영양 에너지 공급의 이 통로가 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전 피곤하죠. 신장이라든지 이런 증상 질환 땐 당연히 신장에서 이제 노폐물 배출이 안 되니까 피곤하겠고요. 또 심혈관 질이나 폐 질환도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혈류가 또 그러니까 심폐 그러니까 산소와 혈류가 잘 돌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폐가 이상이 있거나 심장이 이상이 있으면 이럴 때도 기본적으로 피곤한 증상은 이제 깔려서 이제 들어가는 증상이죠. 또 개인적으로 요즘 파킨슨이 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요즘 초기에 진단하면 좀 빨리 또 대처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파킨슨이 정상 노화랑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뭐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근육, 그러니까 도파민이라고 뇌에서 부족해지면서 전반적인 그런 근육, 그러니까 몸에 이런 신체 운동 근육뿐 아니라 내장에 있는 근육도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단 변비라든지 소화장애랑 너무너무 피곤한 증상이 먼저 와요. 그러니까 전구 증상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무조건 피곤한 파킨슨 검사해라. 이거는 좀 아닌데 피곤하면서 동반된 증상을 자세히 봤더니 좀 걸음걸이가 좀 보폭이 좁아졌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극심한 피로감도 있으면서 꼼꼼히 여쭤봤는데 약간 그 몸이 좀 이렇게 뻣뻣하고 약간 그 보폭이 좁은 그런 양상이 좀 있어서 신경과 보내드렸는데 초기 파킨슨병을 진단하신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이 전구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네, 라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늘고 있는 질환이니까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필요하고 하면 항상 저희가 교과서에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비욘드 애청자 여러분들은 워낙에 이런 그 지식이 풍부하시니까 이런 것도 이제 꼭 인터넷이나 이런 거 뒤져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만성 피로 증후군 신드롬이라는 건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8가지 중에 4가지가 다 동시에
이렇게 그 증상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별로 많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 기본이죠. 네. 피곤한 느낌이 없는 경우 없는데요? 너무 많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이나 운동하고 하루 이상 아주 심한 피곤함이 생기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런 거는 뭐 일상적이긴 한데, 이게 네 가지 이상. 예를 들면 모관이 감기가 없어도 항상 목이 아프다. 온몸이 아프다. 그리고 두통이 좀 심해지거나 관절이 붓는다. 또 임파선이 붓는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는 있는데 네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는 조금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게 한번 네. 보시고 여러분들도 네 가지 이상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근데 만일에 이 중에 동시에 네 가지가 네. 있다고 했을 때 만성 피로 증후군 진단이 되었어도 이거는 사실은 어떤 다른 깊이 있는 뭐 이미지나 피 검사로 진단을 더 이상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의 원인은 지금 불명으로 돼 있고 특발성 바이러스라든지 뭐 스트레스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어떤 질환으로 되어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간단히 아까 말씀드린 건 정말 병적인 피로. 사실은 그냥 한 번 병원에 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오셔서 풀 스크리닝, 네, 뭐 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를 뽑으면 병적인 피로는 금방 사실은 감별이 돼요. 물론 파킨슨 같이 아주 어려운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체로 금방 진단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했던 그런 이제 병적인 정말 SOS 신호가 아닌데 여기 보시면 무기력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거 센트럴 퍼티그, 멘탈 퍼티그라고 하는데 멍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 이런 경우가 사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지만은 이제 저희 가정의학과 자료에 의하면 한 37%가 이렇게 어떤 진단 기준에 딱 맞다 떨어지지도 않고 피부 검사했는데 당뇨 없고 갑상선 이상 없고 뭐 암도 없고 한데 계속 너무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피곤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저희 가정의학과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능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게 또 오늘의 포인트 한 꼭지인데요. 제가 빨주노초 파란보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는데 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강조를 하면서 순서대로 좀 대화를 이렇게 풀어나갈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부신피로입니다. 아, 네. 네. 요새 부신피로 참 이야기가 많이 많이 회자가 들립니다. 되고 있어요. 네. 현대에서 아마 사실은 옛날에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좀 떨어졌을 때 이런 저희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딱 환자분들이 그냥 너무 배터리가 떨어진 느낌이죠. 방전된 것 같다. 예. 그리고 땅에서 뭐가 나를 잡아 끄는 것 같다. 예. 땅에 다리가 붙어서 안 떨어진다. 네. 요 네 가지 멘트 중에 우리 혹시 우리 식구분들 중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사실 증상이 있다면 부신피로 검사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검사를 따로 할 수가 있어요? 피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느낌이면 사실 일상적인 생리적인 피로는 아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한국말로 바꿨는데, 네네. 이게 이제 부신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콩팥의 위에 있는 한 엄지손톱 정도 되는 이런 크기의 작은 기관이죠. 여기는 이제 수질, 피질이 있고요. 호르몬이 DHEA와 콜티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속담에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때 나오는 그 정신이 바로 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긴장을 하면 아프지도 않고 막 사임이 솟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럴 때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대처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써버리면 이제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면 아까 배터리 방전이란 말이 딱 맞는 게 풀 방전 이렇게 충전돼 있던 것이 너무 많이 쓰니까 안 나오는 경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봐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호르몬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게 이제 프랑스 의사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네. 일단 콜레스테롤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는 사실은 신생아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35거든요. 근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심혈관 질환이 이제 심한 경우에 LDL을 굉장히 낮추거든요. 네네. 심장내과 교수님들 사실은 호르몬 LDL 수치를 보지도 않으셔요. 왜냐하면 무조건 혈관 보호 효과 때문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환자는 무조건 고지혈증약을 쓰는데 어떤 경우 LDL이 제가 20인 분도 봤어요. 아, 그렇게 되면 신생아보다 낮으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LDL 특히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이런 여기 보면 DHA,
콜티졸, 아까 뭐 성호르몬 이런 게 네. 안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는 그건데 어쨌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DHEA라고 하는 이 성호르몬의 전고 물질이 먼저 셧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긴장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편안할 때 일어나는 합성,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드는 작용을 전부 막아버리죠. 긴장을 하고 어떤 그 외부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만드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일단 DHA가 먼저 떨어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콜티졸도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혈중 콜티졸 수치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재보면 너무 과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급성 스트레스 요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다 이제 바닥이 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떨어지는 상태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 검사를 저희가 하는데 지금 이제 실제 케이스신데요. 이런 분은 0.56. 참고로 저희가 콜티졸 레벨이 한 10에서 15 정도를 정상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보시는 대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긴장을 하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랬다가 오후 4시쯤 되면 이게 콜티졸이 안 나오면서 잠도 자야 되고 릴렉스 해야 되니까 요런 어떤 생리적인 패턴이 원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원칙은 이 콜티졸을 하루에 2번 또는 뭐 4번 여기 보시면 타액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좀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결론은 아침에 기상 직후 딱 한 번만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플랫하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패턴이 없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0.56 이분도 아침 9시에 피를 뽑았는데 0.56인 거는 완전히 고갈이 난 부신 기능이 아주 저하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실제로 딱 피를 뽑았는데 이렇게 낮으신 분은 정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들 힘도 없으셨던 기력이 네, 너무 정말 없으신 기력이 분들이군요. 없으셨던 분은요 0.5, 뭐 1.0 이런 분 되게 많이 뵙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이 지금 정말 주변에 만연히 이렇게 스트레스에 정말 노출되셔서 이 호르몬이 바닥나신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럼 궁금한 게 네. 이 콜티솔을 좀 내가 얼마나 낮은지 보고 싶다고 할 때는 그냥 일반 병원에서 피검사 통해서 쉽게 알 수 근데 생각보다 쉽게 알 수 있긴 한데 아.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일중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해석을 좀 잘 유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11시 이후라고 했는데 뭐 오후 4시에 이게 여기 이제 6인데 오후 4시에 6인 것과 아침 9시에 6인 것은 이제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오후 뭐 5시에 한 6 정도 나온 거는 정상으로 보는데 아침 일찍 6 정도면 아까 10에서 15가 정상이니까 좀 낮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부신 피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뭐 아주 그 3차 병원에 내부문학과 교수님을 막 찾아가셔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에디슨이라든지 뭐 쿠신 같은 ACTH 스티뮬레이션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기능이 깨졌는지 보는 검사가 있어요. 그거는 입원해서 하는 건데 그런 걸 했을 땐 이게 살아있어요. 그런 기능은. 그러니까 이런 부신 기능 저하라고 해서 그런 정말 병인지 막 입원해서 피 많이 뽑는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는 생리적인 기능적인 진단명이지 국제 진단 분류 기호라고 있거든요. 네, 그런 국제 그 질병 분류 기호에 부신 기능 저하 또는 부신 피로라는 진단명이 사실 있지 않은 기능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아직은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부신 기능 저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꼭지 넘어가고요. 갑자기 모발을 제가 보여드려서 좀 당황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블랙박스 요즘도 다 차에 달려 있으시죠? 네. 혈액은 산소 공급하고 또 세포에서 나온 쓰레기를 담아서 이동하는 그러니까 상호 이렇게 작용을 하잖아요. 세포랑 혈액은. 네. 근데 모발은 그렇지가 않아서 들어온 정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블랙박스 같이. 그래서 우리 뭐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들어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머리카락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중금속 오염은 이미 머리카락으로 검사를 해온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직에 축적된 각종 미네랄과 중금속을 이제 모발을 통해서 검사하는 이제 기능의학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면 우리 몸에 미네랄과 중금속의 그런 이제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이론, 이제 가설입니다. 예, 이게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어떤 의사가 권한 가설에 입각하여서 이렇게 미네랄의 어떤 일부분의 이런 레이셔, 비율을 가지고 저희가
급성 스트레스인지 오래된 건지 완전히 바닥에 났는지를 저희 의사들이 이제 평가하기도 한다는 거 잠깐 소개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은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스트레스 정도도 평가할 수 있구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는 아까 제가 1번이 뭐였죠? 부신 피로. 네. 근데 이제 그 부신과 연관된 스트레스를 알아보는 방법이 머리카락도 보면서 피를 뽑으면 스트레스를 좀 가시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네. 자, 두 번째. 새는 장 증후군 또는 장 누수. 이렇게 장이 새는 거죠. 제가 일전에 뭐 만성 그 갱년기랑도 연관돼서 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 1번부터 7번까지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뭐 일단 술을 좀 표시했는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그냥 알만한 나쁜 것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글루텐 밀가루도 있죠. 밀가루.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소장, 세균 증식은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소장에 말 그대로 세균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에 틈이 생기면서 장이 새는 거예요. 소장이 새면 독소가 들어오면서 소장에서 하는 기능이 뭐죠? 영양분을 흡수하잖아요. 네네네. 영양 흡수가 안 되면서 이게 대신에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이유 없는 그 원인 불명의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장이 이렇게 새버리면 독소가 몸에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원인을 살펴보면요. 네. 일단 소장에서의 세균 과증식. 네. 원래 대장에는 균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근데 소장은 균이 전혀 없는 무균 상태예요. 그런데 왜 소장에 세균이 많아지냐 하면 첫 번째, 약을 오남용하는 경우. 제일 심한 거는 항생제와 진통제입니다. 두 번째는 위산 분비 억제자.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딱 느낌이 소화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종류가 다양한 건 아시죠? 네. 소화액 분비하는 그러니까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소화제가 있고 이렇게 유산을 분비를 억제하는 약이 있고 위 점막 보호제가 있죠. 위 운동 촉진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산 분비 억제제, 뭐 무슨 라니티딘, 뭐 무슨 티딘, 뭐뭐 졸로 끝나는 것들 약국에서도 이게 근데 그냥 살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리고 진통제가 관절염려약에도 들어있고 또 우리 뭐 항생제, 감기약에도 들어있어요. 이게 중복이 막 되고 오남용이 많이 되죠. 그러면 위산이 분비가 안 되면 속은 안 쓰리지만 뭐가 문제냐면 위산에 좋은 기능이 뭐가 있냐면요. 살균 작용이 있죠. 네. 그래서 살균 작용이 안 되니까 이 소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땅에 떨어졌던 음식을 집어 먹어도 배탈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위산의 힘이거든요. 네. 근데 위산이 분비가 억제되니까 위산 분비가 억제하니까 이런 세균이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까지 그 세균이 살아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음식의 탓,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장내 미생물이 이 바이오리듬이죠.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항공미 승무원이나 3교대 야간 근무 이런 거 했을 때도 나쁜 세균이 많아진다는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잠 잘 자고 정말 잘 먹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이게 장내 세균학도 연관이 있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 한번 식구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네, 테스트인가요 또? 한번 테스트 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게 리키거 신드롬. 네, 확진을 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문지잖아요. 하지만 여기 이제 소장의 기능, 여기 소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여기도 써있지만 소장의 기능은 이제 확진을 하려면 수소호기 검사라는 게 있어요. 요소호기 검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불어서 헬리코박터를 보는 검사인데 똑같이 수소는 나쁜 세균이 내뿜는 가스거든요. 그러니까 숨으로 이 나쁜 세균의 부산물이 나오려면 이제 소장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기 검사라는 게 병원에서 하는 데가 요즘 많아서 해봐서 소장 내 세균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에 있는 균은 이렇게 불어서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오히려 소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걸 하지 않고 이런 증상 설문지로도 대충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설사나 변비가 있으신데 심하면 3점, 네, 없으면 0점입니다. 네. 벌써 3점입니다, 저는. 네네. 그 다음에 배에 좀 가스가 찬다. 저 한 네. 2점. 네. 변비 설사 있으면 사실은 주로 이 가스는 네네. 많이 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점액이 나온다, 혈변이 있는 경우 가끔 있고 관절이 붓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죠. 피곤하다.
이게 항상 동반이 되는 경우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알러지가 있다. 근데 아까도 강조했죠. 알러지가 원인이 잘 모르겠는 특발성 알러지가 있다. 또 비염이 있거나 코막힘, 그다음에 음식 그 불내성은 제가 좀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또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천식, 뭐 알러지, 아까 진통제를 오래 먹었다. 타이레놀, 항생제를 오래 먹었다. 또 굉장히 그런 음주 후에 막 이렇게 뭐 해독이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론씨 유명한 염증성 자진이란이 있다. 근데 이걸 딱 대충 보면요, 그냥 말씀하신 설사 변비에다가 좀 배에 가스 차고 피곤하기만 해도 장루수를 의심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거. 네네.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게 만일에 20점 이상 나왔다 하면 뭐 이거는 더 이런 검사 해볼 것도 없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이런 설문지니까 네,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번 몇 점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소장에 제가 이거 그림인데 우리 양탄자 있죠, 양탄자 털. 그러면 제가 지금 더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털이 이렇게 육모처럼 돼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펼치잖아요. 피부 면적이 200배까지 된다고 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면역 세포를 훈련하는,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이제 적을 물리치는 군인이라고 비교를 하면 군인을 누가 훈련을 시켜줘야 되죠. 그 훈련관이 바로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70%를 막는다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으로 들어온 외부의 공격을 이 밑에 육모 밑에 있는 이런 프로바이오틱스가 그 면역 세포가 여기 많이 여기 탑재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리는 없지만 엄청난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 많이 알려져 있죠. 뇌에 장축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호르몬들이 뇌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장에서 어떤 한 라인을 타고 뇌랑 유일하게 상호작용. 사실은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뇌가 모든 기관에 사인을 보내는데 유일하게 뇌가 장기 중에서 사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알려져 있죠. 자, 일단 여기서 제가 히스타민 불내성을 좀 깊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알러지가 있으면서 피곤하신 분들 중에 그냥 피부과 가가지고 항히스타민제 먹을 때 뿐이거든요. 네, 알러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요즘 특히 더 많아지세요. 그냥 항히스타민들 몇 개월 달고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고, 그리고 즉시형 알러지 검사라는 게 있죠. 우리가 피 검사하면은 그냥 마스트라고 하는 건데, 뭐 진먼지 진드기 뭐 이런 거 하는 거, 거긴 아무것도 안 걸려요. 그런데 두드러긴 나고 이유는 모르겠고, 항히스타민제가 또 부작용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장이 샌다 그랬죠. 근데 특히 어디? 소장이 샜을 때 소장에서 히스타민 분해 효소가 여기서 분비가 돼요. 이걸 이제 DAO라고 약자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깨지고 손상이 되면 이 분해 효소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히스타민이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영양이 막 이렇게 음식물이 여기서 막 잘게 이렇게 쪼개서 들어오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분해한 효소가 없으니까 히스타민이 분해가 안 되고 쑥쑥 들어오는 거죠. 보면 우리가 항히스타민제가 뭐 느낌이 오시겠지만 그 의미가 알러지를 억제하는 약이잖아요. 항히스타민.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많으면 결국은 알러지가 생긴다는 말과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히스타민 농도가 올라가면 붓고 가렵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내로 뭔가 모르는 히스타민 농도가 올라가면 막 두드러기도 나고, 근데 이렇게 되면 피곤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히스타민이 많은 식품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일단 느낌적으로 이게 뭐냐면 공통점이 오래된 식품, 숙성된 거, 예, 발효된 거. 네. 사실은 발효되고 숙성되면 또 뭐 유효한 물질이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요. 그런데 이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오래될수록 나빠요. 뭐 치즈 이런 거. 치즈도 되게 비싸고 오면 오래된 거 있잖아요. 여기도 써있지만 이렇게 숙성된 것들은 전부 안 좋고, 뭐 훈제한 거, 외국은 살라미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특히 소금에 절인 양배추라든지, 그다음에 통조림 식품, 그다음에 과일을 말려서 가면 히스타민도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술이나 우리 뭐 에너지 음료 있죠.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히스타민 자체가 많다기보다 이거는 그 효소를 차단하는 그런 음식이 돼서 일단 우리 비욘드 식구 여러분께서 이유가 없는데 찾지 못한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 히스타민 불내성이란 말이 너무 어려우면요. 일단 한번 이 화면에 있는 음식들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있나? 한번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시고 내일부터 한번 요거를 좀 빼보세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한번 우리가 그냥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쵸.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거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갱년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덥고 막 달아오르면서 두드러기 있으면서 필요하신데 가만 보니까 히스타민 장 노수 때문에 불내성이 있으셔서 그분이 이제 치즈랑 와인이 짝꿍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매일 이렇게 우아하게 거의 일주일에 3번을 드셨던 분인데 와인에 치즈를 딱 끊으셨어요. 그리고 또 와인에 치즈에 또 뭐가 들어가요? 말린 과일이 또 와인에는 또 이렇게 같이 또 엄청난 그 조합이 좋잖아요. 그거 3개를 거의 매일 드셨던 분인데 그걸 끊었더니 두드러기도 들어가고 감쪽같이 정말 그러신 경우도 있고요. 통조림 생선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거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결론은 신선한 걸로 좀 바꿔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뭔가 이렇게 프레시한 걸로, 고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훈제하거나 저장된 거 말고요. 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꼭지로 넘어가면 이제 3번째 꼭지가 만성 피로와 연관된 기능학적 상황, 미네랄 결핍이죠. 네, 이거는 참 피해갈 수 없는 현대인들의 고민인데 여기 보시면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임상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케이스를 이제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 상황 중에 피해가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쵸. 아무도 없으실걸요? 네, 스트레스부터 뭐 다 네, 일단 해당이 될 여기서 것 또 같은데. 해당이 되시고 특히 또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뭔가 만성질환이 있으면 무조건 결핍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아이러니한데 알약을 만성질환자분들께서 많이 드시는 만큼 오히려 미네랄은 더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더 챙겨 먹고 영양을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옛날에 구석기 시대, 정말 이렇게 체렵하고 열매 따먹던 시절 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가공을 하면서 다 깎여 나가는 거예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서 백설탕이 되면 1%밖에 안 남는다니까. 네, 이렇게 가공이 참 무서운데 뭐 요즘 많이 회자되는 내용이죠. 예, 내 몸은 내가 먹은 음식이다. 또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약이 되게 하라 뭐 이런 유명한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주 신사과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져요. 완전히 이제 없어졌죠. 상업적으로 이렇게 왜 약간 달달한 과일만 살아남잖아요. 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미네랄이 이제 좀 부족한 거죠. 음식들 중에서.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오첩반상. 대충 이렇게 패스트푸드 빨리빨리 안 먹고 이렇게 느리게 먹으려면 설거지하기 귀찮잖아요. 네, 이렇게 저는 딱 직관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 정도 밥, 국과 반찬 3개에다가 살코기, 김치는 첩수에 안 들어가는 거 아시죠? 기본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상을 이제 2상 정도 차려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미네랄, 단백질, 식이섬유가 거의 이제 채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60세 남자분이신데 너무 당연히 피곤하셨고 막 되게 무기력하셨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데 은근히 남자분이신데 애기들 입맛이어가지고 탄산음료, 햄, 분식 좋아하시고 회식 뭐 완전 회식의 왕자이셨어요.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떤 리더십 있으신 이제 그런 분들이고 뭐 좀 그런 스타일이셨고 현재 많이 비만하셨고요. 온갖 병이 다 있으셨죠. 보시면 이게 마그네슘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이 파란색 칸 안에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족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너무 정제된 음식만 드셔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제가 아까 부신 피로를 좀 복습을 해보면 칼륨이라는 게 하늘을 찌르는데 이분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오래되셨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쪽으로 넘어가 보면 납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왜 확실히 인정되지 않는 이렇게 약초 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예, 그런 거를 많이 드셔서 거기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중금속이 나오신 케이스이셨고요. 자, 굴이라는 게 또 있는데 보시면 역시 하얀색 하나 있어야 정상인데 너무 높죠, 구리가. 눈에 띄게 이분은. 근데 이분은요, 굉장히 당연히 에너지 페일리어가 이제 에너지 저하 피곤한 건데 너무 피곤한데 엄청 덥고
그다음에 빵순이.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요 모발 검사 결과만 보고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빵 많이 드셨죠. 어떻게 아셨어요? 깜짝 놀라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구리가 높으면서 동시에 알루미늄도 이게 하얀색 칸보다 높잖아요. 네. 이게 허용 범위를 넘은 건데 이게 세트로 다녀요. 알루미늄은 베이킹 파우더 성분에서 이제 많이 쌓이면 올라가는 성분이기 때문에 구리가 하늘을 찌르는데 알루미늄이 같이 높으면 왕년에 한빵 하셨던 예, 우리 주부님들 빵순이 그리고 분이셨구나. 네 빵순이셨어요. 그리고 참고로 중금속은 반감기가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안 먹는데요 이러시는데 왕년에 하셨던 경우 다 쌓여 있다는 거. 몸에서 60년이 지나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한때 드셨던 게 다 여기에 표가 다 납니다. 모발 그럼 검사하면. 요거 그 미네랄들은 모발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수치인가요? 일반적인 혈중 미네랄 수치로는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이거는 한 3개월 정도가 우리 몸에 쌓여 있는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될 수 있겠고요. 네. 네 번째 꼭지가 이제 아까는 제가 일반 미네랄이고 이번에 이제 중금속입니다. 중금속은 나쁘다는 건 뭐 다 알려져 있는데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중금속은 이제 모발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검사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편화가 돼 있죠. 이번의 케이스는 눈에 띄게 보시면 이게 수은이거든요. 이 하얀색이 이렇게 레퍼런스 레인지라고 하는 허용이 되는 범위인데 이거를 넘어서 굉장히 심하게 올라간 케이스셨고요. 우리가 수은하면 알려져 있는 대로 중금속 중에 여기 제가 뭘 가져놨죠? 참치.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치와 연관된 업종에 일하시는 분하고 전혀 상관없고 저도 너무너무 참치 좋아합니다만은 네.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크기가 큰 생선. 뭐 이제 겨울로 이렇게 겨울이 도래하는데 방어도 이렇게 아주 비싼 거 있죠. 굉장히 큰 거. 네네. 그래서 제가 여담삼 항상 하는 게 이 정도 수분이 쌓일 정도면 굉장히 비싼 회를 많이 드셨겠다. 이유는요. 그냥 회도 말이죠. 고소하고 기름 많은 회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뱃살 그런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 혹시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간해독 슬라이드였는데 그걸 기억해 보시면 간해독이 뭐였냐면 지방에 녹는 그런 독소를 물에 녹게 하는 과정이 간해독이었잖아요. 네. 결론은 뭐냐면 모든 중금속을 포함한 대부분의 독소는 지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살 있죠. 흰살 생선 같은 거 말고요. 이런 참치나 방어나 왜 쫄깃한 정말 고기 같은 그 기름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완전 중금속 너무 안타깝지만 덩어리라고 보셔야 돼요. 정말 개인적으로 기름진 부분. 그렇죠. 기름진 부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젓갈이라든지 어쨌든 그 기름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수은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인천 지역에 이제 병원에 있어서 그런지 유난히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상황은 이런 회나 이런 해산물이 너무 몸에 영양학적으로 좋지만 요즘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 수은. 네, 수은이 정말 많이 올라가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익히면 좀 이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생선을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죠. 요거는 오메가3가 우리 왜 아시겠지만 뭐 식물성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은 동물성 오메가3만 또 장점이 있는 건 아시죠? 항염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뭐 그런 근거들이 있는데 그래서 멸치도 등푸른 생선 족보온 건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뭐 추출하는 그런 노력까지 할 만큼 이런 등푸른 큰 생선들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거라서 이제 강조를 좀 해봤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납도 엄청 높아요. 납은 요즘은 별로 안 하는데 이렇게 납판이 좀 이렇게 많이 벗겨져 있는 그런데 고기를 직접 굽는다든지 참고로 베토벤이 뭐 100년 후에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납중독인가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이제 본론들도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 장난감을 빤다든지 왜 뉴스에 가끔 보도되죠. 많이 뭐 나오잖아요. 허용치보다 높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게 이제 여기 쌓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있는데 이 중금속은 여기 보면 굉장히 높죠. 결론은 이거는 거의 담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흡연을 한 30년 이상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알루미늄도 얘기했지만은 이 카드뮴도 마찬가지. 최대 반감기 30년이란 말의 의미는 결국은 몸에서 그러니까 이게 2배 곱하기 2를 해야 몸에서 나가는 거니까 60년 동안 이게 몸에 쌓여 있는 거니까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연과 카드뮴이 서로 이제 길항작용이라고 하는데 카드뮴이 몸에 많이 쌓여서 독성이 있으면
아연이 몸에서 모자라는 것처럼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중금속이 만일에 혹시 모발 검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아주 높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치료하냐면 미네랄을 좀 많이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면 네. 그냥 아이 좀 덜 자니까 피곤하지 하고 넘기시지 않아야 되는 포인트, 너무 오래 간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꼭지도 있었죠. 살이 빠지거나 뭐 당뇨병이 있는 현재 이미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소화장애가 있거나 다른 동반된 증상이 있다. 반드시 병원에 검사 한번 해보시고, 의외로 검사가 심플해요. 피 뽑고 이미지 검사 몇 가지 해보시면 다 나온다 라는 거. 근데 이게 병원 문턱을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무슨 큰 병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빨리 넘으실수록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가정의학과 의사 입장에서 아닌 경우가 사실 더 지금까지 많았죠. 쭉 검사를 했는데 암도 아니고 당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아까 장누수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만성피로, 요즘에는 이제 부신 기능 저하가 너무 많으셔요. 요즘에 너무 살기가 빡빡하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이 많다 보니까 참 그래서 조금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스트레스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부신 기능 저의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음식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만만치 않게 부신 기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악순환이네요. 피곤하니까 단 거 먹잖아요. 그럼 네. 부신 호르몬이 더 떨어집니다. 와, 아니 기분적으로 하고 단 거 먹었는데. 네, 그게 부신 기능을 이렇게 갉아먹는 굉장히 핵심이 되는 포인트라 여기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네, 병적인 피로는 병원 가서 이제 해결하시면 되겠죠. 빠를수록 좋겠고 확인해 보셨는데 아니었단 말이죠. 기능적인 피로, 중금속이 있을 수도 있고 부신 피로가 있을 수도 있고 장누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먹고 어떻게 습관을 들이고, 요즘 뭐 영양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건식 잠깐 수혈도 얘기하고 하고. 호르몬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뭐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피곤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피곤할 때 저도 초콜릿 먹고요. 사탕 먹으면 힘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 후폭풍이 되게 두렵다는 거죠. 참고로 결론은 국수보다는 음료수가 더 나쁘다. 이유는 밀가루도 정제 탄수이긴 하지만 특히 액상과당 형태는 이게 후루룩 들어오기 때문에 소화될 시간이 전혀 필요가 없죠. 더 빨리 흡수가 되는 그렇죠. 거죠? 속도가 아주 네네. 빠르고. 두 번째, 이런 음료수는 밥입니까? 밥이 아니죠. 네. 뭐 먼저 먹거나 나중에 디저트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슐린이 막 과로에 시달리게 하는 원흉이 사실은 액상과당, 즉 이제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가 될 것 같아요. 씹어 먹는 게 아니라 후룩 들어오는 거. 그래서 정말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실 게, 과당 음료는 일단 안 먹는 걸로. 네. 그리고 과일도 이제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주스나 후루룩 들어오는 거, 특히 액상과당 강조했고요. 이유는 당연히 훅 올라가니까 이제 인슐린이 많이 들어보셨던 개념이죠. 인슐린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뒤따라서 과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로하면 우리가 리바운드 아시죠? 공이 땅에 튀면 더 반동이 생기는 것처럼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과하니까 상대적인 절당이 생기는 게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왜 한 번씩 우리 일 씨도 한번 뭐 네. 우리 여자들은 다 한번 해보는 건데 막 달달한 케이크를 막 먹었어요, 막. 네네. 네, 그래서 입 터진다고 하잖아요, 막 그럴 때. 멈출 수가 없어요. 네, 막 입 터져서 먹으면요, 그 다음에 오히려 배가 더 고파요. 맞아요. 더 네, 먹게 더 먹게 된다니까요. 돼요. 그게 상대적인 절당이거든요. 반동이 오는군요. 반동이 무섭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 늪이라고 표현하는데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늪이라는 거죠. 근데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네. 피곤할 때 찾게 되는 음식들이잖아요, 이게. 그만큼 이제 빨리 혈당이 올라가니까 아. 기분이 좋잖아요. 혈당이 빨리 올라갈수록 짜릿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늪에 빠지지 않고 피곤할 때 이런 걸 멀리 하시고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는 걸 먹을수록 이제 늪에서 헤어나온다라는 게 중요하고, 네. 두 번째 꼭지는 empty 칼로리라고 영어로 썼는데 이게 이제 칼로리가 없다는 게 아니라 empty, 비어 있는데 칼로리만 있다. 네네. 그러니까 영양소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아까 얘기한 정제 탄수화물이죠. 액상과당, 초콜릿, 과자, 면떡빵, 흰색 면떡빵은 비타민 B가 거의 없고 비타민 B를 대사시킬 때 소모를 오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라는 거 우리 그 몸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엔진이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부족한데 피곤하면 비타민 B가 연관이 깊은데 이걸 갉아먹으니까 더 피곤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요즘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가 너무 많은데 나쁜 세균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는다. 기생충 영화도 우리 이미지 떠올리시면요. 내가 먹는 음식을 숨어있는 이 장내 세균들이 다 갈라먹기를 하는데 초콜릿, 빵떡면 사람들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쁜 세균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 유해세균의 먹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살을 빼려고 이렇게 안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한 모금이라도 먹으면 나쁜 세균이 많아지겠지. 이걸 생각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데 밤에 4시간 전에는 위를 싹 비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4시간 자기 이내에 뭘 드시면 눈은 감았는데 위는 움직이니까 뭐 당연하겠죠. 예, 몸이 쉴 수가 없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그리고 술과 연관된 논문은 너무 많은데 지금까지 연구를 쭉 종합을 해보면 유일하게 와인만 한 잔 이하로 여기서 와인을 우리나라 분들은 한 잔이랑 한 병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외국 연구에 보면 왜 와인잔 큰 거에서 한 5분의 1 정도? 요만큼. 그것도 몇 시간? 3시간 동안. 왜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아한 분위기에서 웃으면서 왜 이렇게 막 대화하면서 천천히 마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우리나라 술 문화는 너무 막 빨리 마시고 많이 드시는 경우는 당연히 피곤할 때 그 장노술 아까 제가 유발할 때 술을 썼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많이들 물어보세요. 와인은 되지 않나요? 자꾸 얘기하시는데 되는 정도가 아까 얘기한 그런 느낌이고 사실 불편한 진실이 와인에 있는 알코올도 알코올이죠. 그리고 참고로 와인이 왜 그러냐면 레스베라토르이라는 그런 항산화 물질이 물보다는 알코올에 더 잘 녹아요. 쉽게 얘기하면 포도 주스보다는 와인에 항산화 레스베라토르이 많은 건 맞다는 거죠. 근데 레스베라토르만 먹는 게 아니라 알코올도 같이 들어가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먹어야 될 음식은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오시니까 아실 거예요. 요거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과일이 아니라 좀 안 됐지만은 이게 드래곤 프루트 그러니까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맛이 아무 맛도 싱거워요. 네, 아주 재미가 없는 맛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유해세균이 아닌 유익균의 먹이로 아주 많이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키위인데 하나는 노랗고 하나는 초록색이죠. 네네. 근데 우리 저부터도 이 중에 당연히 이게 더 맛있고 비싸죠. 골드키위 먹죠. 보통. 당연히 골드키위 먹는데 골드키위가 아시죠? 이렇게 그 품종이 개량됐잖아요. 당 함망이 더 높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과일에 있는 과당도 당분이다. 그래서 과일 속에 있는 천연 과당조차도 나쁜 세균, 특히 곰팡이가 굉장히 에너지원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 그 누수 검사를 이제 했는데 그런 유해세균, 특히 곰팡이가 좀 많이 나오는 결과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런 골드키위나 정말 요즘 많이 나오는 연시, 너무 맛있는 아주 꿀 포도, 샤인머스켓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진짜 나쁜 세균한테 먹이를 갖다가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말고요, 그린 키위. 그래서 느낌이, 그리고 또 아보카도도 과일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과일이 다 신맛이 강하거나 단맛이 거의 없거나 심심하고. 그래서 토마토 기본이죠. 자, 토마토, 아보카도, 용과나 그린 키위. 그다음에 베리 계통은 다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품종이 개량돼서 왕 블루베리, 꿀 블루베리 말고 굉장히 노지에서 재배되는 아주 작은 거 있죠. 저렴한 거. 굉장히 신맛 나는 거. 그런 베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조금 덜하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거 계란이죠. 계란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근데 참고로 여담을 잠깐 하면 계란이 한 20년 전 제가 초창기 때만 해도 콜레스테롤의 원흉이고 노른자가 그래서 저희 우리 교수님은 회식 가면 노른자만 싹싹 빼고 드셨어요. 저희도 따라서 막 빼고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한 10년 전부터 실제로 대규모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 놀라운 사실은 집착적으로 계란을 20개를 먹었는데 매일매일 혈중 콜레스테롤 정상이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완전한 오해네요. 그렇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유전적인 감수성도 있지만 담즙이 이 콜레스테롤 흡착해줘서 이 고지혈증의 한 8에서 10%만 이 식이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많이 먹으면 담즙으로 다 나간다는 거죠. 담즙이 양이 많아지면서 나갔던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데 결론은 그래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 노른자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실제로 많이 먹었더니 동맥경화가 생긴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만 있는 게 아니고 인지질, 레시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네, 인지질이 맞는 건데 바로 이 인지질이 오히려 요즘에 더 문제가 된다는 논문이 많아서 계란을 막 10개씩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인지질이 과다하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TMAO라는 독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동맥경화 직접 유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계란은 2개인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좀 다른 얘기로 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뇌 영양제 많이 드시죠? 네. 뭐 포스파티딘 땡땡땡 이런 거. 그런데 그게 다 인지질이거든요. 그런데 계란도 하루에 막 3개씩 드시고 막 콩도 많이 먹고 그런 뇌 영양제를 드시면 인지질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동맥경화를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과유불급 다시 강조했습니다. 견과류라든지 예, 이런 아까 뭐 제가 뭐 중금속 얘기를 했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산을 이제 드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느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확실하게 좀 각인이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잘 자야 되는 거 기본이겠죠. 네, 사실은 피곤한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쭉 보실까요? 뭐 모르시는 거 이 중에 없죠. 예. 아는데 안 되는 건데 침대에서는 잠만 자야 되는데 아니죠. 블루라이트. 뭐 요즘은 그래서 핸드폰이 아니라 오히려 TV를 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이제 화면이 작으니까 그 블루라이트가 이렇게 압축이 돼서 그 파란색, 청색 광을 얘기하는데 딱 눈에 닿는 순간 멜라토닌 분비를 확 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설정에 들어가면 핸드폰 편하게 보기 모드가 있어요. 다. 편하게. 그래서 편하게 보기 모드를 딱 누르면 약간 핸드폰이 화면이 놀이끼리해집니다. 맞아요. 그거라도 꼭 하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딱 누우시면 막 생각나시는 무슨 막 그런 분들이 있죠. 적는 거 너무 좋고요. 이 수면 부채라는 개념이 참 재밌는데 빛을 받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잠을 못 자면 언젠가는 잠이 보상을. 그렇죠. 빛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낮에 많이 자버리면 밤에 빛 받으러 안 오겠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수면 전문가들의 이거는 아주 꾸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 무조건 밤에 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월화수목금 아침 5시에 일어나다가 토요일 날 아침에 딱 5시에 눈이 떠지면 너무 슬픈데 그때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자. 네, 그런 모드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핸드폰만 그런 게 아니라 침실도 지금 우리 이런 형광도 있잖아요. LED 등이 사실은 집중력 향상 이런 데 좋지만 침실 조명은 별로라는 거. 그래서 노란색 왜 좀 우아한 분위기 있죠? 네, 그런 거로 바꿔주시고 또 이것도 중요해요. 온도, 침실 온도. 우리가 열대야가 있는 이유가 너무 더우면 잠이 안 오잖아요. 실제로 아주 뜨거운 물로 한번 샤워해 보세요. 잠이 확 깨거든요. 우리 몸에 중심 체온이라는 게 1도가 떨어져야만 이게 딱 세팅이 잠이 오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서늘해야 잠이 잘 옵니다. 너무 더운 환경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백색 소음 뭔지 혹시 아세요? 애기 재울 때. 백색 소음이 뭐냐면 네. 우리 요즘 AI한테 잠자게 도와줘 이렇게 하니까 파도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백색 소음이라는 거는 이런 자연의 소리,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소음, 백색 소음인데 자연의 소리를 들려줬을 때 그런 느린 서파가 많아진다는 연구가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베개 이런 건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뭐 똑바로 눕는 게 허리엔 좋지만은 뭐 자기한테 맞는 자세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의외로 호흡법이 딱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방법 하면 왠지 좀 느낌이 약간 비과학적일 것 같으시죠? 근데 의외로 굉장히 과학적이고 연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호흡법이요. 특히 하버드 계통에서 대체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호흡법을 가지고 스트레스에 연관된 논문을 되게 많이 내셨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막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숨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몸이 본능도 살려고 그런다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하는데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내쉴 때 길게 내쉴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돼요. 좀 이완되는 그런 효과가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흡의 그런 패턴과
심박동의 그 리듬의 어떤 교묘한 차이를 가지고 지금 이런 건 심박 변이 검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스트레스 검사에 응용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숨을 1, 2, 3, 4, 5를 들이쉬면 이렇게 쉬면서 숨을 나누어서 이렇게 내뿜는 훈련을 조금 하시는 거 이런 거 되게 도움이 되고 뭐 어떤 논문에서는 뭐 한쪽으로 숨을 쉬어라 이런 논문도 있는데 이건 뭐 아직 일반화된 건 아닌데 어쨌든 포인트가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쉬면 예, 부교감이 확진된다는 거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멜라토닌도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50세 이상에서 수면 인면 유도제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아시죠? 네.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너무 달아서 지금 약간 사장되는 분위기. 예, 너무 달아가지고 이게 천연 멜라토닌이 타트에 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 뭐 나중 기회 되면 조금 대화해서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좀 어려운데 자 한번 맞춰보실래요? 우리나라의 이게 총 수면 시간이에요. 연구 데이터인데 네. 우리나라가 몇 시간 잘까요? 하루에요? 하루에 평균 한 6시간, 7시간 정도. 6시간, 주지 7시간. 않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맞추셨지? 역시 탁월한 MC이십니다. 의외로 되게 적은데 아. 알려져 있지만 7시간 이상 잘 잔다고 항상 연구 논문에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이쪽이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타이완 뭐 여기 코리아거든요. 여기 코리아. 이게 이제 네. 6시간에 멈춰져 있는 거고 너무 부러운데 북유럽 사람들 세상에 9시간, 10시간씩 자더라고요. 아니 나라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와.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동양 사람들은 잠을 아껴서 일을 하고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일찍 약간 일어나는 네 데가. 일찍 일어나는 뭐 그리고 새벽 뭐 기도를 하고 막 네. 동양의 문화 쪽은 굉장히 잠을 적게 자는데 유럽 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잔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안 먹어본 영양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건강보조식품도 있고 이름에 좀 혼용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B는 아까 잠깐 간 해독에 필요한 영양소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연구 문헌이 가장 많은 데이터가 쌓인 건 사실 비타민 C거든요. 그래서 요걸 저는 뭐 그냥 객관적으로 예, 전혀 뭐 어떤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논문 위주로 제가 C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자리를 잠깐 가져보려고 하고요. 네. 홍삼, 염소즙 이런 거 피곤할 때 드셔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제가 살짝 부신 기능이 좀 올라가도록 하는 개인적인 경험은 있어요. 뭐 논문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민감성의 차이가 크다. 사람마다 이 호르몬의 수용체 이렇게 스위치를 키는 게 반응이 폭발적으로 어떤 데 있고 어떤 데 없는 분이 있더라. 이건 개인 경험입니다. 논문에 있는 건 아닌데 다르군요. 굉장한 민감성 차이가 있어서 이런 얘기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만 잠깐 나누었고요. 네. 자, C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예, 영국의 구남입니다. 예. 자, 보시면 잘 알려져 있죠? 빵하고 예, 고기만 가지고 예, 배를 탔는데 다 죽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쥐나 고양이는 안 죽었는데 바로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 사관에서 이 당시에 이제 군의관이 우연히 라임을 이제 실은 그런 배만 이제 살아남은 거죠. 이게 1700년대 일인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안 바뀌니까 이게 200년이 지나서 1900년도에 비타민 C를 처음으로 인정을 해서 영양학의 효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항산화의 이제 효시고 기본이 되는 거라 이번 기회에 항산화를 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색 점이 하나 찍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전자,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자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림을 표현했는데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짝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예, 외롭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외로우니까 짝을 찾고 찾아야죠. 짝을 찾아요. 근데 너무 격하게 짝을 찾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단백질, 탄수화물, DNA까지 닥치는 대로 예, 찔러대가지고 막 뺏어오는 거죠. 이게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온갖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뭐 숨만 쉬어도 생긴다 그랬죠? 그게 그 유명한 활성산소예요. 이게. 먹어도 생기고 숨만 쉬어도 생기고 여러 가지 태양 이런 대기 물질 이런 데서 생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활성산소를 막는 항산화제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안티옥시던트 이게 항산화제거든요. 이거는 활성산소.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활성산소. 이게 활성산소의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외로워요. 짝이 없죠. 불안정하죠. 근데 항산화제는 짝을 이루지 않은 이런 전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 줘도 끄떡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부천사 일종의. 그래서 아무리 줘도 끄떡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기부를 해도 전혀 꿈쩍을 안 하는 거죠. 이 활성산소를 좀 안정화시켜주는 거군요. 네, 전자를 구조가 주면서. 항산화제는 너무 이 전자가 안정적인 구조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개 줘도 끄떡을 안 한다. 근데 제가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 슬라이드인데 우리가 요즘 시대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예, 팀워크로 일해야 되고 너무너무 잘난 사람이 혼자 일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몸도 원래 태초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항산화제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왜 문도 너무 중요한 문은 막 2중, 3중으로 막 잠금 장치를 많이 작동을 하신 것처럼 혹시나 예, 부족할까 해서 2중, 3중, 4중 이게 지금 5중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보시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비타민, 미네랄도 있지만 다양한 내인적 물질이라는 게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제가 요즘 유행하는 글루타치온, 코큐텐, 이건 옛날부터 있던 멜라토닌, 알파리놀렉 애시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요런 거는 먹어야 되는 거. 예. 하지만 이거는 몸에서 만들어지는 장치. 그다음에 이것도 효소가 이제 활성산소가 발생을 했을 때 순간 딱 10초, 뭐 한 5초 이내에 딱 정화하는 효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몸에서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는 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더블 체크 되면서 같이 팀워크로 이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축구도 이렇게 팀워크가 있어야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커플링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글루타치온하고 비타민 C가 짝이고요. 예를 들면 이거 비타민 E랑 코큐텐이 짝이고요. 그래서 어떤 뭐 영양 제로, 뭐 건강 보조식품, 기능식품으로 한 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세팅이 돼 있는 팀워크를 한다라는 이미지, 의학적 근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비타민 C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관찰, 이렇게 돋보기로 관찰한 거. 예를 보면 비타민 C 농도랑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타민 C를 여러 가지 형태로 투여를 했어요. 근데 영향을 발견을 못했어요. 또 예, 관찰했을 땐 있는데 실제로 줘보면 없는 예, 이런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러니한 또 네. 여기 지금 슬라이드 뺐는데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왜 알약으로 먹으면 효과가 없을까? 알약이 들어가면서 너무 빨리 들어가나? 소화되는 속도가 문제인가? 용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건 없는데 이게 음식으로 먹을 땐 확실히 효과가 있지만 알약 하나하나는 아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실제로 오래전이지만 영양 결핍이 없는 건강한 성인에서 비타민 C를 포함한 종합 비타민과 이런 미네랄 이런 것들이 에비던스가 이제 없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때 오래전이지만 베타카로틴이 오히려 비타민 E랑 암을 유발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이게 이제 많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멀티비타민에 베타카로틴은 없어요. 비타민 E도 없고 이런 건 이제 음식으로 드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테인 같은 거 먹을 때 좀 조심은 하셔야 되죠. 베타카로틴 때문에. 실제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어떤 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주 대규모로 10,000명을 한 12년을 이게 이제 프랑스 연구인데 영양제를 이렇게 투여를 한 거예요. 건강 보조식품.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그냥 주는 거지 이게 통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면 뭐 집도 제공하고 막 정말 굉장히 정말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개인이 하긴 힘든 거죠. 네. 그래서 동일한 영양제를 몇만 명, 몇십 명을 똑같이 획일적으로 연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아까 이제 보신 대로 가이드라인은 그랬지만은 현실은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비타민C 오늘 강조했는데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 사람을 통한 그 연구에서 정말 딱 입증은 못했지만은 실험실 연구에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GSH가 글루타치온이거든요. 네. 요즘 많이 유행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비타민 C가 글루타치온보다 훨씬 항산화 능력이 세요. 물론 커플링은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제 쉽고 예, 너무 많이 알려져서 이게 약간 무시당하는 영양소이긴 한데 연구는 굉장히 많아서 이제 강조하려고 혈관 내피세포의 항산화 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안티옥시던트 중에 1등이거든요. 사실 비타민 C가. 그리고
그 흡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는 연구가 많이 이미 데이터가 있어서 에비던스를 가지고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게 담배 피시는 분은 꼭 좀 오히려 드시는 걸로 되어 있고 뭐 이건 다 아시는 사실인데 좀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면역에 영향을 주냐는 깊이가 어느 정도 있냐면 암도 우리가 여기 지금 스위치가 있지만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고 끄면 꺼지는, 그러니까 전구가 있다고 저절로 불이 짠 들어오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암 스위치도 켜고 끄는 게 바로 이 면역 조절의 비타민C의 역할이라는 거고, NK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네. 면역세포 중에 뭐 육군, 해군으로 치면 이게 특전사잖아요.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가장 사실은 많이 이루어져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미국 감염학회에 가이드라인을 따가준 거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아무런 질병이 없는 일반 인구는 권고를 안 하고요. 보시면 만성질환이 있거나 뭐 운동선수나 스트레스 레벨이 아주 높거나 이런 분들은 용량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지만 뭔가 항산화를 위해서 서플리멘테이션을 해줘야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가이드가,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는 뷰가 다른데 의사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가이드를 살짝 감염학회에서 낸 바가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콜라겐은 뭐 많이 알려져, 요즘 콜라겐 거의 많이 드시는데 다 아시죠? 쫀쫀한 우리 몸의 렌즈부터 관절부터 피부부터 없는 데가 없는데, 특별히 이 콜라겐이 플라크에 영향을 많이 주는, 보시면 이 노란 게 죽상경화증인데 이게 캡이거든요. 이게 얇으면 퍽 터지는 거죠. 마치 산사태가 나서 도로를 다 막는 것처럼 이 캡이 얇으면 팍 터져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죽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급성 심근경색에 이게 이 캡슐이 터지면서 확 막히는 건데, 이게 좀 튼튼하면 안 터지는 거잖아요. 이걸 안 터지게 하는 게 콜라겐이다라는 근거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사람을 통해서 투여했을 때 입증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다 말했지만은 앞으로도 아마 혼란이 있을 것 같은 게, 영양에 대한 거는 혈중 농도로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데이터 많지 않고, 두 번째는 똑같은 거를 몇십만 명을 이렇게 주거나 식이 요소를 완벽하게 제한하기가 약하고는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가 어려운데, 그래서 일단 결론은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경동맥이나 플라크가 있는 경우에 이걸 안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콜레스테롤을 아주 낮추는 게 지금까지는 가장 알려져 있는 방법이다. 예, 이 정도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내장과 비타민C는 처음 들어보셨을걸요? 그러게요. 연구가 있어요. 비타민C. 네. 천연 자외선 차단제라는 거. 그리고 비타민C가 이 눈의 농도가 되게 높다는 거.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시라기보다는 논문이 있는데, 역시 인간 연구를 하면 혈중 결중 데이터가 없어서 애매하다. 동물 연구는 있는데 사람은 아직 결과가 없다. 그러니까 연구 자체를 하기가 일단 너무 어려워요.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 그다음 또 놀라운 사실은 뇌에도 인지기능에도 비타민C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회마에도 비타민C가 최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실제로 연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강조 잠깐 했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비타민C 계속 끌고 왔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게 그 부신 기능이었잖아요. 네. 그 부신 기능에 비타민C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근거가 있어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배터리가 떨어져서 혈중 부신 기능 콜티졸 레벨을 검사를 했는데 0.5가 나오시면 비타민C 드시는 거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먹어야 되냐. 2차 대전 때 만든 기준은 우리 학생 때 배웠죠. 비타민C는 뭐 60mg 안 먹으면 괴혈병. 요즘은요, 그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해야 되고 만성질환 예방하려면 훨씬 많이 필요한 거죠. 논란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100으로 바뀌었죠, 지금? 예, 바뀌었는데 이 ODA라는 게 이제 옵티멀한 데일리, 그러니까 적절한 하루에 필요한 양이 좀 다르다는 개념이 이제 대두가 돼서 그런 거 잠깐 소개한 거고, 이거는 영어로 천장 효과라는 건데, 우리가 천장을 뚫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 그럼 욕심껏 많이 먹는다고 흡수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소변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는 용량에 한계가 있는데, 반감기가 6시간이기 때문에 수용성은 한 4번에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리포점도 나오는데, 이제 일반 비타민C는 이런 식으로. 예. 혼자 독불장군 아니다. 여러 개랑 같이 해라. 물 많이 먹고 재발성 요로결석 환자만 주의하면
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멜라토닌하고 DHA랑 호르몬만 잠깐 볼게요. 호르몬은 제가 옛날에도 얘기해서 넘어가는데 만병통치약이죠, 거의. 근데 최적의 후보가 있어요. 폐경된 지 10년 이내, 심혈관 질환이 없는, 그러면서 땀나고 짜증나고 우울한 증상이 있는 갱년기 여성한테 추천을 하고, 유방암뿐 아니라 뇌종양이라든지 다른 어떤 위나 방광암이 있는 경우도 안 된다는 거. 네. 거꾸로 관계가 없는 암도 있다는 거 좀 강조하고 싶어서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저울질을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남성 호르몬은 금기가 있어요. 암이 있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땐 쓸 수가 없고, 이것도 많은 제한이 있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피곤할 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 역시 이것도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신 경우는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올리면 이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20대 이후에 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잠이 오게 하는 효과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갑장을 자거나 깨는 분한테 이게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입만 유도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DHA가 뭐냐면 아까 잠깐 보셨지만 성호르몬의 그 콜레스테롤과 성호르몬 중간에 있는 원료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혈중 농도를 아까 부신 기능이 낮으면 수치가 DHA가 낮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처방을 의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많이 요즘에 이렇게 회자돼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처칠 영화에 나오는 철의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요. 행동한 대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이러면 운명을 거둔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노화 방지 기능의학적인 만성 피로와 연관된 접근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 사진 잠깐 보여드리고 마칠 건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젊은 여자가 이렇게 뒷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 나이 든 여자, 예, 그렇죠, 예, 예리하십니다. 예, 보기 나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로에 대한 접근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넣어봤네요. 네, 좀 길어졌습니다. 네. 아, 네네. 교수님 너무 유익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질병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제 질병이 아닌데 피곤하면 뭐 이겨내자. 뭐 단순히 그렇죠. 이렇게만 내가 스스로 한번 이겨내보자.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좀 구멍이 난 것들이 있고 네,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찾아보고 네, 딱 맞춰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우리가 노력해서 좀 네. 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짚어주셔서 정말 이유 없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께 아니 땐 골뚝에 연기가 안 나죠. 이유가 너무 다 있다는 거. 이유가 있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부신 기능. 네. 우리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부신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또 역시나 사실 많은 교수님들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짚어주시는 게 하나가 잠인데, 역시나 또 잠을 네. 또 꼽아주시기도 했고, 다양한 또 도움이 되는 것들 많이 짚어주셨는데, 이제 영양에 대한 거는 뭐 논란이 많지만 혹시 교수님께서 네. 좀 이거는 그래도 내가 좀 챙긴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비타민 C를 3번, 4번은 너무 귀찮고 바빠서 못 챙겨 먹어서 그 리포점 형태로 돼 있는 거 하루에 한 번 먹는 거. 네네. 비타민 C는 꾸준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콜티졸 레벨 제가 재봤는데 네. 다행히 낮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제가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거랑은 상관없이 그 감기가 걸려서 네, 감기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고, 의사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각이 다른데 그 의사들 입장에서 의사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영양소가 몇 가지 있어요. 네. 많이 알려져 있지만 비타민 D가 가장 유명하죠. 참고로 비타민 D는 북방부, 우리나라 같은 북방부는 겨울에는 햇빛을 봐도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음식만으로는 절대 100% 이게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지금 10월부터 4월까지는 비타민 D를 보조제로 섭취하라는 권고가 있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은 더더욱. 그래서 저는 비타민 D. 네, 첫 번째를 뽑으라면 비타민 D죠. 그 다음에 최근에 유산균과 관련돼서 참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다시 강조하면 의사 단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언급을 한 게 첫 번째는 염증성 장증후군, 그러니까 크론병이나 이런 거 플러스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항생제 설사와 아토피, 세계 아토피 그런 협회에서 아토피. 그 다음에 작년에 유럽 비뇨의학회에서 재발성 방광염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이제 맞아요. 인정을 해줬어요. 네네네네. 그게 이제 좀 큰 이슈거든요. 좀 아이러니한데 아직 비슷하잖아요. 같은 비슷한 동네인데도 이 질염 요즘 뭐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뭐 비뇨기과가 아니라 이제 산부인과 학회에서 사실 질과 유산균은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학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정도. 그리고 나머지도 너무 많은 뭐 피건 관계 없지만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이 좀 다양해서요. 네, 이제 근거를 이제 말을 했던 거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오메가3가 좀 요즘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은데 네. 작년에 심장 학회에서 굉장히 크게 발표를 했잖아요. 심혈관 질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옛날에는 오메가3를 전문약품 처방을 했었단 말이에요. 보용량으로 굉장히 네, 그렇죠. 처방을 그랬는데 작년에 10년간 데이터를 다시 정리를 했는데 아니라고 또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데 헷갈리게 해드려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 영양과 연관된 논문은 너무나 좀 변수가 많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혼란이 있습니다만 오메가3도 DHA랑 EPA가 이제 이렇게 섞여 있는 거 말고요. 외국에서는 DHEA가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3가 오히려 LDL을 올리는 유전자 체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EPA만 단독으로 나온 미국에는 제재가 있었거든요. 근데 EPA 단독 제재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어서 국내에도 EPA 단독으로 오메가3가 지금 다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혼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외에 그럼 EPA만 먹고 DH는 효과가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뭐 뇌나 이런 데 도움이 네.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복잡함이 많은데 그러니까 일단 학회에서 조금 이제 언급을 한 건 그 정도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이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네네. 잘 설명을 주셔서 좀 네.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어 봤고요.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멋진 강의였습니다. 정간지님께서는 저는 네. 극심한 피로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는 36세 남성입니다. 이런 좋은 강의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네. 댓글 주신 분도 많이 계신데요. 남은 시간 동안 질문 조금 몇 개만 받아보겠습니다. 네, 박지연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이제 피로 회복 능력이 몇 살부터 확 떨어질까요? 20대 초반에 막 밤새 술 먹고 다음날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조금만 지나도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 회복 능력 감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유, 어릴 때는 20대. 날아다녔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박지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독 능력인 것 같아요. 밤새 술을 먹고 그 다음날 이제 해독이 다 된 거였죠. 그때는 이제 아까 잠깐 이제 글루타치온이 몸에서 만들어지는 내인성 항산화 물질이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조효소들이 아주 파워가 짱짱해서 그 뭐 대표적인 독소죠. 간에서 제일 유명한 그 알코올이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이렇게 분해가 돼서 해독이 되는 과정에 간이 제일 유명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밤새 자는 동안에 막 해독이 돼서 그 숙취도 없고 그런 2차 대사 물질이 대사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아까 보여드린 간 그림이 있었던 그 해독의 조효소의 질과 양이 떨어지면서. 근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연구 결과가 뭐 몇 세부터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 그만큼 몸을 많이 이렇게 아끼지 않고 예, 그런 분들이 더 빨리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조금 젊어서부터 조금 간에 좀 피로를 유발하는 생활 습관이 있으셨으면 더 빨리 좀 감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네. 네. 그리고 도라에몽님입니다.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는 애청자분 일찍 일어나시네요. 근데 또 일찍 주무시네요. 밤 네, 9시 너무 좋은. 50분, 밤 어, 10시에 잡니다. 딱 저희 시청 끝나고 딱 주무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네. 문제는 그건 좀 피곤하신가 봐요. 하품을 자주 하고 하품을 하는데도 낮잠, 저녁잠을 취해서 좀 자는데 수면 검사를 받으라는 좀 그런 멘트를 받으셨나 봐요. 네네네. 몇 그래서-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사실 바이오리듬은 그냥 해가 뜰 때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그런 내추럴한 코스를 맞추시면 좋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의학적 논문에 보면 7시간, 시간은 7시간이 좋고요.
이 호르몬들 때문에 잠자는 시간대를 지키시는 것도 중요한데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깊이 잘 수 있도록 지금 10시에 주무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은 한 3, 4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통계를 보면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사실은 11시, 12시가 아니라 3, 4시. 저도 이렇게 공부하고 막 밤새다 보면은 그 3, 4시, 4시 그때가 제일 좀,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11시부터 4시까지는 호르몬이 깊이 자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하게 하려면 11시에 자고 한 3, 4시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지금 10시에 주무셔가지고, 그죠? 11시, 12시, 하나, 둘, 셋, 넷, 5시. 예, 얘는 6시. 이거 너무너무 완벽하신 사실은 시간대이긴 하나, 이 수면 검사를 하라는 게 그게 질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깊이 못 주무시거나 중간에 질이 떨어지는지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간은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잠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주시는데요. 우리가 크게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뭐 식이, 운동, 잠, 뭐 영양 보충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교수님 혹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거라고 그건 엄마가 생각하세요? 좋냐 아빠가 좋냐라서 예, 예, 다 같이 잠과 네네. 식단과 스트레스 이 세 가지는 예, 정말 이 세 놓을 수 가지 없다. 예, 이건 뗄 수 없습니다. 제가 양보할 수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 네. 저도 이런 생각 해봤는데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네. 월화수목 4시간, 주말에 12시간. 근데 이런 현대인들 되게 많아요. 아, 몰아자기. 몰아자기. 네. 근데 그런 논문이 있었었는데 막 논란이 좀 많은데요. 결론은 아무리 이렇게 몰아자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수면 부채 개념은 이제 원칙은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 수면이라는 말이 4시간 잤을 때 주말에 10시간을 자더라도 낮에 낮잠을 주무시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저처럼 이제 새벽에 뭐 한 6시에 일어나서 눈이 떠지면 억지로 다시 자려고 하지 마시고 일어나고 저녁 때 뭐 막 재밌는 드라마 이런 거 다 포기하시고 일찍 주무셔서 한 10시간 주무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뭐 밤 11시에 자서 막 낮 12시까지 주무시고 이런 거는 수면 부채의 개념에 의하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또 월요병도 잘 생겨요. 그러면은요, 낮에 그럴 수 막 있겠네요. 푹 자잖아요. 그럼 일요일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서 스트레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 월요병이 더 심해질 수 있겠죠. 오히려 더 막 생각하게 되고 누워서. 그러니까 그런 적 있으시지 않나요? 아, 네, 그럴 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너무 피곤해서 낮에 잠깐 자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10분 이하로. 네네네. 그런 네. 거는 10분 이하로 잠깐 자는 건 좋다는 논문도 있는데 실제 어떤 논문은요. 네. 별로더라는 논문도 좀 제가 아, 본 적이 그래요?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그룹을 나눠서 잠깐 자게 한 그룹과 안 자게 한 그룹에서 이런 이런 수행 능력이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논문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포인트는 5분, 10분 이내는 이게 약간 괜찮게 좀 더 많이 자는 잠은 확실히 수면 그 부채 개념으로 좋지 않다. 방해가 될 수 있다.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미환님인데 60대인데요. 정말 맨날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검진을 하셨을 때 뭔가 예상이 특이한 게 나오시진 않으셨고 나트륨만 부족으로 나왔는데요. 특히 오후만 되면 너무 피곤해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말씀만 들어도 네. 너무 피곤하신 게 피곤함이 느껴집니다. 네, 느껴집니다. 근데 나트륨 부족이라는 거는 전해질의 약간 이상인데 이게 검진을 하다가 나오신 거라면은 이제 일시적인 탈수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평소에 이게 나트륨이 부족하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 몸의 수분 부족, 탈수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저희 엄마를 포함해서 이렇게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냥 맹물은 뭐 비린내도 나고. 저도 목이 네. 안 말라요. 그리고 교수님. 또 워낙 양이 작으시고 또 이렇게 국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딱딱한 위주로 고형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는 국문화가 있는데 스프나 국 안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물 섭취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드는 느낌은 이게 몸에 탈수가 되면 우리 몸에서 세포의 그 물속에서 대사가 일어나니까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로 피곤한 경우에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절대로 안 나거든요.
원인이 분명히 있고 우리 장미아 어머님 같은 경우는 나트륨 부족이라는 느낌이 딱 왔을 때 저는 뭔가 미네랄과 수분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루에 물을 많이 드시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혈압을 한번 재보시라고 하고 싶고 네, 본태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혈액이 장기로 잘 안 가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런 경우 물과 그다음에 까치발 운동. 네, 이 다리에 근육이 흐물흐물하면 펌핑이 돼서 이게 혈액이 잘 돌지 않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리네님께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특별히 이상은 없고 심장이 네. 비대해졌다는 건 전혀 이상이 없다는데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앞이 캄캄하면서 어지럽기까지 하시다고 합니다.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아이고, 어지러운 것도 이제 이렇게 팽 도는 게 있고 그냥 내가 어찌래서 정말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면서 어지러운다는 거는 이렇게 도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이럴 때 근데 심장이 비대해졌다는 게 엑스레이가 아니라 심전도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심전도나 뭐 엑스레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그게 진짜라면은 사실 뭐 부정맥 검사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받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듬이 부정맥이 좀 심하시면서 혈류가 안 가면 피곤하면서 어지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반 검진에는 부정맥, 정맥 검사 들어있지 않아서 그리고 부정맥이란 게 그런 거예요. 늑대와 연측의 소년처럼 기본 일반 심전도 15초짜리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일 때 딱 잡아서 하는 요즘 3일짜리 홀터도 있어요. 하루가 아니라 그런 거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심장 네. 검사를 좀 더 정밀하게 네, 정밀한 부정맥 검사 한번 해보시고 받아보시는 네. 것을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블유님께서 유산균을 좀 먹어보면서 네.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가 이제 달성서씨인데 이천서씨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똑같은 서씨 의사들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똑같이 유산균 보면 뭐 무슨 뭐 비피더스 밑에 그 이름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말 우리가 정말 밝히지 못하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 개인의 민감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가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이건 이제 의학적으로 민감성 차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깊이는 연구가 지금 잘 안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제 의학적으로 이제 의사 입장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뭐 재발성 방광염이 있거나 뭐 아토피가 심하거나 장과 연관된 질환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데 그 외에 유행하는 유산균은 정말 유행 따라 친구 따라 광고 따라는 조금 잘 자제해 보시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HJL님께서요. 60대 여성입니다. 간 검사 정상, 빈혈 정상, 콩박 기능, 심장 기능, 뭐 수치를 말씀을 좀 주시긴 했는데 콩팥기는 59.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60부터 이상의 정상이 약간 떨어지신 경우긴 한 것 같고 심장기는 62. 그러니까 심장 수축 능력을 얘기하시는 거면 62%는 정상이긴 한데요. 네. 복용하시는 약들도 좀 네, 있으시네요. 항우울제, 항우울제 많이 드시네요. 항상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가끔씩 어지럽고 이제 네. 혓바닥이 얼얼한 느낌도 있으시고요. 한 번씩 기운이 없고 네. 이제 자율신경실조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성 피로감이지요. 이런 이거 질문. 제가 너무 많이 외래에서 뵙는 분이신데요. 사실은 항우울제 자체가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약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독소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안 드실 수는 없는 경우죠. 득과 실이 또 있네요. 그렇죠. 이제 불안제나 우울증 약과 연관된 피로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혓바닥에 이렇게 얼얼한 느낌이 있다는 거는 이 혀의 유두에 약간 손상이나 이제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혀를 보시고 이렇게 약간 오히려 이렇게 매끌매끌 하시거나 그러면 그 혀 유두가 이렇게 위축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 대체로 우리 어머님들 개인적 경험을 해보면 영양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비타민 B 있잖아요. B군. 이 부족하셔도 혀 건강이 안 좋고 뭐 아연과 연관된 미네랄 연구들도 있어서 이런 경우도 제가 미네랄 아까 제가 모발 검사 같은 거 제가 아까 했던 거 좀 해보고 싶네요. 우리 어머님 모시고.
그래서 아. 미네랄 밸런스가 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으시거든요.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게 스트레스로 생기신 건데 시민성도 있어 보이지만 이제 미네랄과 어떤 그런 비타민의 불균형이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바일 검사 같은 네, 거. 한번 네네. 또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네네, 어떤 그렇죠. 좀 부족한 수치는 없는지 이런 네네, 것들을 이거는 이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린 앤 포이즈님께서 30대 불규칙한 교대 근무자가 멜라토닌을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복용 시 주의점 궁금합니다. 처방을 받아야 네, 되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 사실 의학적인 연구 논문들은 모두 50세 이상에서만 했던 경우예요. 하지만 불규칙한 교대 근무 원래 이것의 최초의 그 시작이 그런 뭐 비행기 시차 적응 때문에 나왔기 네, 네.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뀐 경우라면 당연히 시도해 보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장기간 연구가 사실은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여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면만 이렇게 유도해 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이렇게 그냥 막 정말 영양제 먹듯이 그렇게 드시는 거는 이제 비추고요. 이렇게 왜 안마 커튼도 하고 낮에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 그럴 때 간헐적으로 드시는 것은 추천할 만하는데 너무 장기간 드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또 나이가 젊으셔가지고 네. 또 생활 이 정도면 얼마든지 그런 어떤 뭐 백색 소음도 그렇고 낮에 빛 차단하는 것부터 뭐 이런 걸로 충분히 일단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배제크님께서 식단에 좀 건강하게 드셔야겠다고 네, 다짐을 네. 하셨나 봐요. 고등어 한 마리를 조림으로 먹는데 이거 매주? 좋을까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아직 그러니까 FDA나 이론적으로는 일주일에 2번 이하라고 돼 있어서 지금 이론적으로 일주일에 2번 이하긴 하시거든요. 그리고 조림은 너무 잘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라이팬에 기름을 많이 넣어서 튀기면 정말 안 좋은데 조림으로 드시는 건 개인적으로는 다른 걸 드시지 않고 드시는 거는 잘 하고 있는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선도 기왕이면 이제 프라이팬에 기름으로 튀기거나 전부 굽는 물에 것보다 빠뜨려서 조림이나 이제 찌는 네, 거 찌는 거. 이런 게 더 그렇죠. 좋은 예, 거죠, 예, 교수님. 예. 네. 그리고 신미영님께서요.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이제 피곤하다면 자고 네. 싶은 만큼 자도 네. 되는 건지. 너무 여러분들 귀여운 질문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인식,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자면 게으르다는 인식이 있는데 얼마든지 이렇게 생리적으로 자고 싶은 만큼 자도 되지만 또 이렇게 J 커브라고 해요. J 아시죠? 영어 J. 그래서 7시간 이상 자야 되지만 또 11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면은 하루에 반을 자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활동량이 줄고, 예,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런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누워있는 것은 건강에 유익하지 않고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자고 싶은 만큼이긴 하되, 네, 정말 하루에 반 이상 주무시면 안 되겠죠? 네. 네, 그렇게 J커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피로가 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 많은 거는 또 네네, 과한 잠은 조심해야 한다. 네, 문제가 있죠. 네, 베제크님 지금 까치바라면서 물 드셨다고. 잘하셨습니다. 네네, 잘하셨어요. 네. 네네. 그리고 정간지님께서 건강검진상 문제는 없는데 9시간 이상 자도 잠을 잘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극심하게 힘들고 땅으로 꺼질 듯한 피로를 느낍니다. 브레인 포그가 심합니다. 피로와 브레인 포그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신데 맞습니다. 우리 정관지님은 정말 한번 그 부신 기능 제가 꼭 한번 검사해드려 보고 싶고요. 9시간 이상 자도 아침에 피곤한 게 바로 전형적인 병적인 피로. 부신 기능 저하의 증상이기도 하고 브레인 포그라는 게 포그가 영어로 이제 안개니까 머리 안개 낀 건데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장 누수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내에 곰팡이를 포함한 나쁜 세균이 많아서 이로 인해서 독소가 많이 내뿜어지면 이 장내 점막에 손상이 있고 그를 통해서 혈액으로 나쁜 염증 물질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뇌에 장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사 물질, 특히 곰팡이의 대사 물질이 약간 알데하이드, 약간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대사 물질이 나온다는 연구도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뇌에서 술 취한 것 같이 멍한 게 이 장내, 특히 곰팡이랑 연관이 있다는 연관이 아주 많아서 장 누수와 연관이 깊죠. 이런 경우는 장이 깨끗하신지
네, 뭐 부신 기능 적극 한번 검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희 엄마님께서 가열하면 이제 파괴되는 영양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가열해서 먹는 것들이 더 건강에 좋은 건가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금속의 경우는 이제 익히면 좀 날아간다는 것이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를 들면 항산화 우리가 색깔 영양소만 해도요 라이코펜 토마토에 있는 건 가열하면 흡수율이 높아지는데 그 블루베리에 있는 그런 안토시아닌은 또 가열하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소위 블루베리 잼은 별로 안 좋고 뭐 얼린 블루베리는 좋고 뭐 너무 다양하거든요. 라이코펜 토마토는 이제 오래 익힐수록 좋은 거라서 결론은 웬만하면이 아니라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영양소는 기름을 섞거나 익히면 더 많이 이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가열하면 파괴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글쎄 웬만하면이라는 말은 그때그때 다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직은 청춘이다님 혹시 병적인 피로의 기준이 뭘까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피곤한 걸까? 아니면 충분히 잤음에도 낮에 이상하게도 졸리다 뭐 이 정도만 돼도 병적인 네. 피로로 분류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피로라는 거를 객관화하는 기준이 없거든요. 피 검사가 되는 게 아니고 무슨 모양이 나오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주관적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피곤한 게 병적 피로가 맞고 또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조금이라도는 표현이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 낮에 조금 졸린 거 가지고 일상생활이 힘들면 이게 다 병적인 피로인 거죠. 그래서 네, 포인트는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을 정도로 힘들면 병적인 피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되게 많은 질환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는 맞아요. 질환들이 참 맞아요. 많은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이제 정신 그렇죠. 정신적인 건 전부 다 그렇다고 보시면 질환에 됩니다. 관련된 거는 다 좀 비슷하게 그렇죠. 답변을 네. 주시는 걸 봤는데 피로도 역시 내가 일상생활이 힘드냐 아니냐 기준이다라는 말씀 네. 주셨고 또 아이리스님 질문 보겠습니다. 매일 피곤하고 오후 늦게부터는 활동을 못할 정도로 피곤함이 있습니다. 어지럼증 이명도 있고 갑상선 저하증 약 복용 중이고 조절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검사 해보면 좋을까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자체가 피곤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혈중 농도는 조절이 잘 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피곤하신 건 아니겠죠. 서두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슬라이드에 나왔지만은 혈액 검사로는 일단 피로를 유발하는 그 호르몬들, 부신 호르몬과 당뇨병과 그다음에 체중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살짝 위장 내시경, 복부 검사 정도는 꼭 해보시는 거를 뭐 CT가 부담스러우면 초음파로 먼저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 그런데 이상이 없는데도 너무 피곤하면 의외로 제가 많이 경험하고 너무 많아서요. 그런 뭐 장내 그런 나쁜 세균이 많은지 식단의 그런 패턴으로 인해서 그런 걸로 인해 장누수가 있는지까지 해보시면 더 깊이 있는 검사까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는 검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이제 천천히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진짜 피로를 낱낱이 좀 파헤쳐봤던 것 같아요, 교수님. 네, 개인적으로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외래로 와서 말씀을 드리면 원인은 제가 찾아드리거든요. 근데 해결을 해드리지 못한 경우가 너무 죄송스럽고 조금 외람되지만 되게 실망하시는 분도 사실 몇 분 정도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어떻게 뭐 도려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인은 제가 확실히 찾아지는 거 이렇게 하면 확실히 다 찾아지는데 이게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너무나 내 스스로의 어떤 가치관의 변화, 음식 식단의 변화 아까 얘기했지만 엄마 아빠가 좋냐는 것처럼 한 가지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너무 어려운데 안 되는 건데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머리로 든 것 많아서 말씀 많이 드리는데 사실 그럼 안 피곤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제가 이렇게 보조조 옆에서 이렇게 박수 쳐드리고 디테일하게 생활 습관 잡아드리는 것만 하는데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떠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왜 네. 피곤한지 아는 것만으로도 네, 많은 도움이 그런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모범생이셔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라고 하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그러면 많이 좋아지세요. 정말.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좀 이렇게 본인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런 거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뭐 빵을 안 먹으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 절대로 못 끊는다. 이런 어떤 생각이 딱 있으신 분들은 참 그게 바뀌기가 어려우시고. 그리고 혹은 이런 분들도 네, 계실 네. 것 같아요. 에이, 빵 끊어서 뭐 내가 뭐 되게 피곤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과학의 영양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오해들도 있죠. 그래서 항상 조연이죠. 그러니까 주연은 음식이나 이제 약, 병원에 주는 약인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것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항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상당히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요한 네. 것들도 잘 챙기고 또 말씀 주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챙기면서 이제 곧 겨울이 오잖아요, 교수님. 아까 또 계절이랑도 또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피로와 이별하는 네네. 그런 계절을 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아, 너무 오늘 너무 강의 좋으셨다고 말씀 주시고 감기 쾌차하시고 또 나와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해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응원 댓글 주신 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쇼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